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한 용의자는 오늘 아침 두 가지 총기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범 전과자의 무기 소지와 시리얼 넘버를 지운 총기 소지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어쩌면 첫 번째 암살 시도보다 더욱 암울한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미국은 이 같은 정치폭력,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첫 번째 암살 시도 때와 같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기금 모금 사이트와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 때와 다른 것은 피 흘리는 얼굴로 주먹을 쥐고 싸우자라고 외치는 사진이 없을 뿐입니다.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결집과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침착하고 냉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빨려 들어갈지에 따라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도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은 암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유 소셜미디어 X에 드러낸 자기 표현입니다. 보수 언론인조차 비난하자 농담이었다면서 내렸습니다. 환경법 변호사 출신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후보를 위한 첫 번째 선거 유세도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래의 머리를 전기톱으로 잘라 자동차에 싣고 집에 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정치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IT 이민자를 향하는 멈추지 않는 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봉건 시대 일본을 그린 쇼군이 에미상에서 영어가 아닌 작품으로는 처음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의 로비를 LA타임스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도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FBI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두 번째 암살 시도다. 대통령 안전하고요. 7월 13일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 최대의 정치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는 또 다른 테스트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그런 테스트고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부통령 후보 전부 정치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총기 규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제 싸운다, 항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어야지 된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대응이거든요. 이 2차 암살 시도에 대해서 대선판을 과연 흔들 수 있는지, 흔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영향은 미칠 겁니다. 우선 용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기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치 성향 같은 것은 있지만 연방수사국은 명백한 암살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두 가지 혐의가 전부 총기 혐의지만 추가로 또 혐의가 애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청문회가 9월 23일, 인정신문이 9월 30일입니다. 중범 전과자였는데 굉장히 그 전과 기록이라든가 기소된 기록은 100건도 더 된답니다. 2018년도에 하와이로 이사를 갔지만 그 전에는 쭉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신문은 9월 30일 말씀드렸죠. 청문회가 9월 23일 중범 전과자의 총기 소지, 시리얼 넘버를 지운 총기 소지 혐의. 이제 이러한 것인데 다 이젠 알고 계시죠. 트럼프 후보의 골프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바깥에서 또 바로 이제 프리웨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도로 비지한 그런 스트리트 덤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딱
안에 골퍼들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AK 그 47을 가지고 당연히 그 스코프 있었습니다. 조준경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골프장 5번, 6번, 7번 홀 근처 이제 덤블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밀 경호국이 지난번에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가 린지 그레이엄 이제 정치인에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500명의 컵이 있었다. 나를 안전하게 500명의 경관이 지켜주고 있었다 하는데 벌써 이것도 정치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쉐리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서 하는 얘기는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것보다 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들은 뭐 트럼프 후보가 골프 광인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굉장한 골프 광인데 보통 골프를 칠 때 경호가 좀 쉬운 그런 뭐 공군 기지라든가 이런 데서 치고 지금 트럼프 골프장은 무척 이제 좀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경호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1차 암살 시도가 있은 뒤에 트럼프의 그 뉴욕의 빌딩 같은 데는 굉장히 덤프 트럭 같은 것으로 쫙 둘러놓고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올 때는 더 심하고 그러나 이 골프장을 전체를 그 18호를 앞으로 이제 더 강하게 트럼프 후보가 골프를 많이 치니까 더 강하게 하겠죠. 그런데 500명의 경관이 가서도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끝까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고 이미 그쪽 지역의 쉐리프는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거보다 더 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자들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었고요. 주말에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 또 라스베가스, 유타에서 선거 유세와 선거 기금을 하고 나서는 말하려고 집으로 가서 일요일에 골프를 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비밀 경호국이 이렇게 후보가 칠 때 부분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클로즈도 하고요. 골프장도 전에 홀과 후에 홀에 먼저 이제 가 있는 거죠. 먼저 가 있어서 그 총구가 이렇게 좀 그 무슨 잎사귀 사이로 나와 있던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용의자는 무슨 철조망 같은 데다가 뭐 가방도 걸어놓고 뭐 고프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제일 많이 쓰셨던 그 고프로도 걸어놓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본인이 트럼프를 암살 시도를 그게 성공을 한다면 그걸 라이브로 세계에 중계를 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위협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텔레비전에 용의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같이 살았던 이웃이나 하와이에서 살았던 이웃이나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던 그런 이웃들은 오늘 그쪽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더니 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웃이 조금 겁나하기는 했다 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비밀 경호국에 의해서 들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가서요. 45마일 그쪽 지점에서 목격자들이 이미 다 자동차 번호판 이런 것들을 제보를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됐고 체포될 때는 전혀 나를 왜 체포하느냐 왜 내려오라고 하느냐 이런 것 하나 또 묻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알렸다 뭐 이런 분위기죠. 무척 침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이고요. 라이언 웨슬리 루즈라는 58살입니다. 지금까지 뭐 공범이 있는가 이게 음모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하겠죠. 동기도 다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성향 같은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린스버로 출신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곳에서 이제 주로 지붕 시공업을 했고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적도 있고 길포드 카운티에서요. 노스캐롤라이나 여러 중범죄로 기소되기도 했고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대량 살상무기 불법 소지 뭐 자동총을 포함해서요. 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체포되는데 저항했다던가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을 했고 절도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아무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00개가 넘는 형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한 그 결론 같은 것은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뭐 기소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 이웃들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웃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 트럼프 후보를 암살을 시도했다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선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로 이사 가서도 몇 년 전에 이제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이 하와이에서 아버지와 같이 이제 뭐 건축 일이에요. 사업을 한 아들이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영국에선 가디언과 미국에선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뭐 사랑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이고요. 정치적인 시각을 조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2020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백 라마스와미 아니면 니키 헤일리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고요. 3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도 치렀습니다. 하와이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주소지는 거기로 돼 있는가 보죠. 그러나 2019년부터는 12번도 넘게 작은 액수의 기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정치행동위원회 액트블루라는데 이렇게 140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니키 헤일리도 지지한다고 하고 또 하와이가 지역구인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화당인 툴시 게버드도 2020년도 지지한다. 뭐 소셜 미디어 같은데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이 툴시 게버드가 군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존경한다면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혼란 지역에서 협상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2020년도 5월 달에는요. 김정은을 하와이에 초대하겠다. 2018년도부터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그러면 내가 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락 담당자 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제일 또렷한 정치적인 시각은 뉴욕타임스와 지난해에 인터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기는 회색지대가 없다. 이게 러시아가 악이고 우크라이나가 선이다. 분명히 이건 블랙 앤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생명을 내놓아도 좋다. 이럴 싶을 정도로 몇 개월 우크라이나를 가기도 했었고요. 또 외국인 전투 요원을 우크라이나로 데려가려는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탈레반에서 도망친 아프간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신병을 모집을 해서 불법도 좋다. 파키스탄 같은 데에서 뭐 가짜로 뭔가 서류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계획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우리 그 정부 국방부와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일을 했다던가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다. 이건 뭐 본인의 환상이다. 이런 얘기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대만을 지지하니까 당연히 또 중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메시지 같은 건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뉴스위크인데 미국 뉴스위크가 아닙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그 뉴스위크인데 루마니아 그쪽에 있는 인터뷰를 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선과 악의 대결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FBI 발표에 따르면 이걸 이제 그 트럼프 후보의 암살 시도로 보는 거죠. 교전도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임시 방탄 조끼용으로 방어용 그 세라믹 타일이 그 2개의 백팩에 들어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방탄 조끼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살인과 쇼를 동시에 하기 위한 고프로 이 카메라 세계에 중계라거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중계이거나 기록으로 남기거나.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전혀 다치지 않았고요. 벌써 뭐 몇백 미터 뒤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트럼프 후보가 뒤에 있었던 거죠. 몇백 미터 뒤에.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트럼프 후보가 안전하니까 감사하고 정치적인 폭력을 뭐 당연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치적인 폭력이 더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각자가 역할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역시 정치 폭력은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어야지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역시 정치적인 폭력, 어떤 폭력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비밀 경호팀에 이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모든 지원을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금 행정부 또 이제 해리스 측에서의 얘기고 트럼프 후보 측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항상 폭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폭력도 말에서 시작이 돼서 폭력으로 가죠. 손으로 갔다가 막대기로 가고 그게 이제 무슨 뭔가 야구방망이로 갔다가 총으로 가잖아요. 총도 일반 총에서 이렇게 심각한 총까지 AK-47까지 가는 일인데 정치가 쇼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정치가 쇼입니다. 그런데 그 쇼가 너무 극단적으로 쇼로 가면은 이런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연방 수사국이 암살 시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각본을 다 작성을 하고 무대까지 설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후보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정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걸 알아서 각본을 만들고 무대를 설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트럼프 후보 주변이 더욱더 그 안전하게 뭔가가 되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를 할 때는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가? 결국은 정치적인 온도, 말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을 엄청 비난합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를 저렇게 그 독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모든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 말의 폭력성이나 말의 유희 같은 것을 보면은 실제로는 공화당에서 특히 트럼프 후보와 이 그 JD 벤스 후보가 훨씬 강합니다. 강한데 이 강한 쪽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양쪽의 그 말의 그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에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많은 분들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파이트를 외쳤을 때 영웅 같았고 멋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에서는 굉장히 섬뜩했다. 저는 당시에 섬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자. 나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하나의 개인일 겁니다. 인디비주얼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는데 총기에 대해서는 항상 정신 이상이 있는 인디비주얼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때는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은 민주당 탓이다. 싸우자. 끝까지 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이 보낸 자객이라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 기부를 하시라 하면서 선거 기부하는 사이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그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로 가서 트럼프 후보를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오고 방문하고 한 사람에게 골프를 끝까지 다 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농담을 하는 거죠.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트럼프 후보는 그 정도의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혀 이제 그 생명과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이게 대선판을 흔들까? 어떻게 흔들까? 트럼프 후보 측에선 당연히 이것으로 뭔가를 잡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 나빴습니다. 토론 이후에 더군다나 주말 사이에는 로라 루머라는 그야말로 미국의 음모로 똘똘 뭉쳐진 31살의 여성과 트럼프 후보가 계속 주변에서 저 여성을 내쳐야지 된다고 하는데도 꽉 붙어 다니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런 커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단은 이것으로 덮였습니다. 덮이면서 트럼프 후보가 내가 희생자다. 말하자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순교자다. 내가 이렇게 순교를 하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암살 미수화를 정치화하면서 정치인이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뭔가 좋은 기운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겁니다. 어쨌든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트럼프 후보가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로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사건과 함께 굉장히 심각했었던 이슈는 오늘 아침에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던 그런 이슈들은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는 할 얘기가 생겼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며칠 정도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의자가 두 가지 그 총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첫 번째 암살 시도와는 이번이 다른 게 그때는 막 사람들이 피를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피를 보고 그리고는 막 싸우자 하는 이런 것도 봤는데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위험해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고 과연 뭐 그래픽한 이미지가 있는가 또 다른 이미지가 지금 뭐 용의자가 체포될 때는 총 같은 거 다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자동차 안에 그런 무기도 없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어떤 것을 줄 그래픽한 이미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앞서 그 마린 카운티죠. 이 트럼프 골프장에 있는 곳이 그 위에가 이제 팜비치 카운티고요. 그래서 팜비치 시리 근처에서 체포가 됐고 용의자가 그러니까 이 그 셰리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건맨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트럼프 후보가 골프를 치는 데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가. 왜 대통령이 아니라고 골프장 전체를 완전히 꼼꼼히 방어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 공화당의 어떤 공격 같은 것은 계속 그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뭐 좀 그 말의 수위를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론 디센티스 후보를 포함해서 무슨 릭 스캇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는 완전히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계속 희생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트럼프의 지지층을 넘어서 무당파 유권자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잘 막았습니다. 이제 비밀 경호국이 미리 가서 막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비밀 경호국의 얘기는 나올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1월 6일에 아니 의사당을 그렇게 총칼을 들고 한 사람이 총을 한 자루도 아니고 여러 자루와 칼과 온몸에 조끼를 입었잖아요. 조끼에 구멍이 있어서 모든 무기를 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뷰티풀 데이고 그게 방문객이고 이렇게 한 나라에서 그렇게 한 정치 지도부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있는 한 그런 한 이걸 제대로 처리가 지금도 되지 않고 있고 그런 한 총기 폭력에는 미국에 이미 한계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뭐 한 사람을 쏠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성지 같은 데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것도 무슨 뭐 음모론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미국의 위협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봐야지 되겠죠. 트럼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오늘 밤에는 아들이 그 암호화폐 그 플랫폼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X에서 그걸 또 홍보를 하지 않겠어요? 홍보하는 연설을 하고 내일 미시건주 그 프린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고 수요일은 뉴욕에서 목요일에 워싱턴 DC 토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유세가 있으니까 이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할지 짐작은 되지만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도 두 번째 암살 미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정말로 어두운 시대로 이게 야만의 시대입니까? 야생의 시대입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주요 신문 조금 봐드리겠고요. 일론 머스크 이분도 참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 주요 신문을 제가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부 다 지금 트럼프 후보에 대한 2차 암살 시도 실패 뉴스입니다. 뉴욕 포스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gain.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 큰 일 없이 또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뉴욕 포스트가 그 팍스 월스트리트저널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신문입니다. 2차 암살 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용의자를 left wing nut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좌파 쪽이다. 이렇게 용의자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이 뉴욕 포스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일단은 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의 생각, 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건 이제 좀 당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X에 그 전 트위터 X에 어떤 사람이 왜 트럼프를 살해하려고 하지? 이렇게 쓰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 아래다가, 이 아래 답이 쫙 있어요. 쫙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서 아무도 바이든과 카말라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왜 그러지? 하면서 왜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였습니다. 9월 16일 2024년. 아니 일론 머스크처럼 억만장자고 뭐 지니어스라고 불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게 아이들도 아니고, 아이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왜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는 살해하려고 하지 않지? 하고 하고 보내니까 이건 완전히 보수적인 매체에서도 The Dispatch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독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웹사이트죠. 광고도 받긴 받지만 거기에 이제 편집장이고 원래 이거 디스패치 만든 사람이에요. 조나 골드버그라는 그런 그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은 너무나 끔찍하고 오싹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가이를 좀 잘 들여다봐야지 된다. 이 가이의 머릿속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상태가 나빠. 이런 식으로 그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쭉 그 X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얘 정말 미쳤네. Actually crazy라고 하면서, 아니 너무 슬프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무책임도 이만저만 무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현 대통령이라든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암살에 대해서 왜 암살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처럼 얘기하면은 그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지 된다. 일론 머스크의 이 스테이트먼트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이었다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에 질 것을 알고 미리 이제 정치인을 사임을 한 그런 아담 킨징걸 전 그 하원 의원이 국방부와 미국 정부 계약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이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같은 그 행동, 말 이런 걸 멈추지 않으면 정부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지 된다. 이건 조삭감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많은 비난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난이 많거든요. 인신공격적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자신의 그 트윗을 내리고 조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행동 다 해놓고 조크였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맥락을 잘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요. 아, 알겠다. 내가 거기에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올리면 그렇게 웃기지는 않는 것 같다. 아니 지금 일론 머스크 몇 살인데 이런 것 갖고 사람을 웃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반응 같은 것들이 뜨거워지면은 또 이 대선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첫 번째로 트럼프 후보를 그 지지하는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글렌데일에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환경법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20년 전
죽은 그 고래 시신에서 머리를 전기톱으로 잘라서 SUV 지붕에 싣고 가족들도 그 안에 있고 어린 딸도 있었고 어린 딸이 나중에 얘기한 거잖아요. 5시간을 막 집으로 가는데 뭐 그 온갖 얘기 다 있잖아요. 그 얘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받았다. 지금 다른 여러 매체에서 국립해양어업연구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하는데 아마 maybe 뭐 다른 곳인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무역하는 뭐 이런 데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거 조사해야지 되겠다고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본인이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나는 보호받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하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면서 건강, 환경 문제 정책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고래의 머리를 자르고 이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게 고래가 사체라 할지라도 연 조직 같은 게 뭐 남아 있으면 그게 뭐 구분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신체의 일부를 수집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랍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로버트 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무슨 뭐 사체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뭐 해골도 많이 수집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이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말 내내 로라 루머라는 여성과 이제 트럼프 후보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로라 루머라는 여성이 너무 많은 루머를 퍼뜨리는데 이 이름은 LOOMER입니다. 로라 라스트 네임이 루머 주이시고요. 31살이고 너무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데 계속 가까이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화당에서조차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저는 가까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고 로라 루머 때문에 며칠을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트럼프 후보가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이 로라 루머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 하니까 내가 달려가야지 돼 하면서 내가 곧 가서 보도를 해줄게 하고 트럼프를 내가 지켜낼 거야 막 이런 것을 X에 올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보수예요. 보수인데도 싫어해요. 하면서 아니 어떻게 트럼프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총기도 없으면서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총기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로라 루머는. 왜 가질 수 없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FBI가 총기 소지 금지하는 그런 금지령이 있는가 봐요. FBI로부터 그 금지령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X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거예요. 봤는데 아버지가 처음엔 얘기하지 않다가 우리 딸이 너무 이제 그 뭐 정신병력이 심하고 뭐 당연히 조울증 심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총기를 갖게 할 수가 없다. 또 가족 병력도 있고 약물 복용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뒤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모든 그 트럼프 후보를 힘들게 했었던 그 같은 그 루머를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거의가 이 로라 루머에게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라 루머 케이스는 지금 오늘은 싹 들어갔다. 이제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트럼프 후보 암살 미수 두 번째 사건이 지금 미국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현재로서는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요. 뭐 선거인단 표 숫자도 많지도 않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 조지아도 이 해리스 쪽으로 간다 하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뭐 아이오와주와 엘라스카 같은 데도 해리스 쪽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오와와 엘라스카는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우세하긴 한데 전에는 15% 우세했다면 지금은 이제 10% 미만 이 정도가 되고 아이오와주에서도 뭐 한 4, 5% 정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정도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그 해리스 후보가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나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합주에서는 블루월 이 세 군데를 다 이기면 사실 그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앞서간다. 근데 앞서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해리스가 앞서가던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 네바다는 동률이다 하는데 네바다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앞선다. 근데 그 모든 누가 앞서건 앞서는 것이 다 1, 2%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도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태 이슈에서는 완전히 졌는데 이민 이슈를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이기네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뭐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 그 경우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오하이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도 듣고 계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프링필드라는 곳은 뭐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오하이오주의 주지사 스프링필드의 시장 전부 공화당인데 공화당 전국구 정치인들을 비난을 합니다. 이게 꺼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말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크 드와인 공화당 주지사 트럼프 후보와도 가깝게 지냅니다. 쓰레기다. 가베지다. 지금 본인의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J.D. 벤스 그리고 트럼프와 최근에 가까이서 많이 있었던 로라, 루머 이런 사람들이 하는 IT 주민들이 본인들의 애완동물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훔쳐서 먹고 심지어는 또 그 뒤에는 트럼프 후보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거위까지 막 공원 레이크에서 훔쳐서 잡아먹는다. 이게 이제 이민자를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이민자가 너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리고 그들은 블랙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쓰레기 가비지 같은 얘기를 스탑해야지만 된다. 스프링필드의 시장 랍 루 공화당입니다. 연방 정치인들이 오하이오 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민자를 비하한다.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J.D. 벤스 후보를 비난을 합니다. 드와인 주지사가요 ABC의 This Week에 어제 출연을 해서 이 IT 이민자들 일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일꾼이고 솔직히 말해서 frankly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경제를 돕고 있다. 니들이 안 하는 일 하는 거잖아. 너나 내나 얼굴 하얀 사람들이 안 하는 일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랍루 시장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혐오 그룹들이 IT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이 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부추겨서 지금 정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는데 이게 항상 그 다음에는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주말에도 이제 대학교까지 폭력 어떤 폭발 위협이 있어서 학교가 대면 수업을 오늘도 못 하고 하거든요. IT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뭐 위텐버그 유니버시티 또 클라크 스테이트 칼리지 대면 수업을 아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폐쇄했고 병원도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J.D. 벤스 후보가 주말에 떡하니 CNN의 데나 베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일이 있다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 아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제보를 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IT 사람들이 그랬다는 그리고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세계 각 나라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보신탕 먹잖아요. 지금도 보신탕 가게에 있어요. 그것과 지금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아이디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애완동물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애완동물까지 훔쳐다가 잡아먹는다. 이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잖아요. 지금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폭발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자문이 더 불워크라고 요즘은 전통적인 매체도 많지만 이렇게 대한 매체라고 하기보다도 아무튼 인터넷 온라인 베이스의 매체가 많거든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전통적인 매체에서 이게 디클라이닝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나가기도 하고 해서 새로 만들거든요. The Bulwark라는 방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좀 중도 우파라고 할까요? 중도 우파. 그렇지만 반 또 트럼프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그 트럼프 자문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낙태 이슈에서 졌는데 이민 이슈에서 이긴다. 이렇게 J.D. 벤스처럼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주목하잖아. 왜냐하면 그런 이민자들이 오는 것들이 우리는 고칠 건데 해리스의 정책 때문이야. 이민 정책 때문에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것들이 모자라게 되니까 주택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미 right now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렇게 정치인에 따라서도 단기로 보는 것과 장기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내가 이것을 이제 다듬어야지 되는 이런 사람들 주지사 시장과 연방상원 의원으로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은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 먹는 스토리 이건 좀 모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민 정책의 중심 스토리가 되면은 항상 어떤 것들도 좀 지나치면 과장이 너무 심하고 허구가 너무 심할 때 단기간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 단기를 지금 선거 전까지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경우는요. 이틀도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순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트럼프 후보가 저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다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웠던 것을 싹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이에요. 모든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허구와 무슨 테일 같은 스토리 같은 이런 두려움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제 그 선거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뭐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이 있고 토론 결과 자체는 뭐 당연히 해리스 후보가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당연이라고 앞에 부사를 붙이면서 살짝 조금 이거 조심했어야지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괜찮아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5% 7% 이 정도가 아니라 뭐 20% 3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늘어났는가 특별히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후보 지지는 목표 자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쪽이라는 게 해리스 후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목표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훨씬 컸거든요.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너무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 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그랬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잖아요. 해리스 후보의 그 팬들은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무척 많고요. 그리고 소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소녀상 막 철거하려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 뉴저지주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다 겪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네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로 코리안 아메리칸 그 막스킴 기자가 썼는데 독일발입니다. 독일에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독일의 지금 베를린의 어떤 그 구청 어떤 M자로 시작되던데요. 그 구청에서 결국은 그 소녀상을 9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해라 뭐 이런 뭐 명령 비슷한 것을 내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소녀상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독일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범이었기 때문에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거기 딱 이제 세워졌는데 이 소녀상을 세우면서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수용하자라는 초대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녀상을 세운 사람들은 독일에 한국 이민자가 5만 명 있고 거기에 20만 명의 위안부 과거에 뭐 한국에서 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중국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2차 대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소녀상을 자꾸만 설치하는 이유가 일본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완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 소녀상 설치가 되면 일본 정부는 사람들을 보내서 철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쪽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동차 계약 같은 것을 맺고 하는 거잖아요. 소녀상이라는 것이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1991년부터 딱 나와서 증언을 하시면서 100개 이상이 세계 각 나라에 세워졌는데 독일은요 전쟁 범죄 그 국가이기 때문에 5,000개 정도의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치에 의해서 숨진 사람들 이름을 쫙 쓴 거 이런 것들 대부분 유럽에 다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보다 후회를 안 하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독일 정부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 시간도 없고 여기서 중단을 해야지 되는데 뉴저지주의 그 한인이 부시장이었던 데가 어디죠? 그 제이슨 김 부시장. 그때도 2010년도에 설치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막 일본 대표단이 와서 500그루의 벚나무를 기증하고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교류 프로그램하고 엄청 힘들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베를린에서는 그쪽 지역 시장이 일본 입장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자동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그 사안이기도 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아주 좋은 뉴스도 있는데 못 전해드렸어요. 호프 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USA 투데이가 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을 취재를 했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